네, 그러면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학 때 저희는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Neural Networks for Machine Learning이라는 강의를 주제로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 발표 순서인데요. 먼저 머신러닝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퍼셉트론이랑 백프로퍼게이션을 설명하는 부분이 좀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뭔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머신러닝이 좀 필요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와 같이 뭐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이나 아니면은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이런 태스크들은 문제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상황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드를 각각 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입니다. 뭐 왼쪽 밑에 있는 것 같이 정말 감지하려는 대상이 다양할 경우에 이 각각의 대상들, 그러니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자전거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룰 베이스로 디텍션을 하려면은 정말 많은 코드가 필요할 거고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LLM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 파파고나 구글 번역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저런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직접 짜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데이터들을 모은 다음에 이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좀 유연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슈퍼바이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정답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줘서 그거를 학습하는 경우이고요. 언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즈 러닝과 달리 이제 별다른 정답이 없는 경우에서 이제 데이터로부터 어떤 중요한 정보나 패턴을 학습하는 학습 기법입니다.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면서 리워드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그런 학습 과정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으로 원하는 값을 매칭시키는 그런 학습 기법인데요. 이거는 진짜 놀랍게도 뉴턴이 1700년쯤에 이제 연구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뭐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그런 연구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기법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 좀 주된 부분이 될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굉장히 오래 전에 1958년에 이제 개발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CNN 같은 경우에 르쿤이 1998년에 개발을 하면서 막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그때 막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서 딥러닝이 엄청 흥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슈퍼바이저 러닝이 조금 기존과는 다른 형식으로 발전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밑에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제 클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뭔가 데이터와 그에 대한 클래스 혹은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쓰는 값 같은 거를 이제 슈퍼비전으로 줬다면은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미지와 어떤 텍스트가 서로 연관이 되는지를 이제 슈퍼비전으로 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요즘 LLM에서는 feature learning이나 in context learning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제 프리트레이닝 된 LLM 같은 경우에 되게 복잡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몇 가지 예시를 줬을 때 또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 러닝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인데요. 옛날부터 그 PCA나 K-means 같이 뭐 클러스터링 하거나 데이터의 분산이 뭐 큰 축을 뽑아내는 그런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예전부터 이제 개발이 되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딥러닝의 도입과 동시에 조금 뜨게 된 unsupervised learning 분야가 representation learning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하면은 좀 최근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여기 히든 레이어라고 써놓은 저 1985년 저 논문은 이제 제프린튼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처음 얘기한 그 논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 논문에서부터 처음으로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저 논문에서 하고 있는 말은 여러 히든 레이어를 거치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백프로파게이션으로 학습을 할 때 그 중간중간에 히든 레이어들이 뭔가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저 때부터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VA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제가 원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압축을 한 다음에 그를 이제 응용해서 뭐 생성까지 하는 그런 기법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꼭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랑 같은 건 아니잖아. 네,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클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텍스트랑 이미지 쌍을 이제 슈퍼비전을 주었을 때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어내는 기법이어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한데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저기 넣은 게 이제 큰 데이터로부터 조금 뉴럴넷에서 학습을 시키면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게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저기에 넣어 근데 두었습니다. 나는 사실은 그 CNN을 학습한다. 예를 들어 클래시피케이션 그것도 나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생각하거든. 네.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말 그대로 결국 이 뉴럴넷이 어떤 히든 레이어 또는 히든 그 케이스에서 좋은 어떤 태스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아래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언스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슈퍼바이즈 러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컨셉처럼 느껴지면 그 딥뉴럴 넷이 있을 때 그 뉴럴 넷이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를 갖게 만드는 거고 그 좋다의 정의는 사실은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죠. 어떤 특정 하나의 태스크를 보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태스크를 보고 할 수도 있고 원스포바이드 러닝에서 많이 하는 네. 거지만 네, 한 말씀해 가지 주신 네. 질문은 거기 푸시업 인컨텍스트가 있는데 네. 그 다음 슬라이드에 LLM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알고 있기로는 LLM 자체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이제 근데 퓨전 인컨텍스트 러닝 케이퍼빌리티 같은 게 이멀전트하게 나타났다고 알고 있는데 앞쪽에 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인컨텍스트랑 퓨전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 이제 LLM 같은 경우에도 딱 명확히 unsupervised learning이랑 supervised learning으로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은 게 이제 LLM을 프리트레이닝 하는 과정 자체는 self-supervised learning이어서 unsupervised learning이기 때문에 이제 요 슬라이드에 넣어놨고요. 이제 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그 태스크들을 푸는 예시들을 직접 넣어주거나 아니면 특히 인 컨텍스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LM이 알고 있지 않은 정보를 컨텍스트로 넣어줬을 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분류를 해놨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퓨처 러닝이나 인 컨텍스트 러닝이 가능한 게 이제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언슈퍼바이드 러닝을 했기 때문인 것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맞기 때문에 분류가 조금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unsupervised learning에서는 이제 최근에서는 좀 self supervised learning이 좀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왜 그런 것 같냐면은 요즘 데이터가 아무래도 엄청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뭔가 이거는 클래스가 뭐고 라벨링을 해주는 게 복잡해져서 그런 엄청난 큰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보니까 저런 부분들이 좀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처랑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따로 줘서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이 직접 라벨을 주지 않아도 두 개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unsupervised learning이 최신에 저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제가 배울 때는 셀프 슈퍼바이즈랑 언슈퍼바이즈는 뭐 테크니컬이 조금 다른 거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조금 얘는 좀 슈퍼바이즈 러닝이랑 경계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사람이 직접 라벨을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분류로 따지자면은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분류가 되고 근데 학습되는 원리는 오히려 슈퍼바이즈 러닝에 좀 비슷한 부분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텍스트는 어쨌든 사람이 쓴 거긴 하지. 그것도 맞습니다. 사람이 네. 사실 요즘 발전하면서 조금 경계가 저렇게 세 가지로 딱 정하는 게 애매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reinforcement learning인데요.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7년에 이제 벨만 이퀘이션으로 많이 이름 알고 계실 텐데 이분이 이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이제 기틀을 닦았고요. 이제 정책을 직접 최적화하기 위한 폴리시 그라디언트가 1992년에 개발되어서 이제 좀 연속적인 행동도 학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DQN을 좀 시작으로 RL에서 딥러닝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제 DQ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아타리를 엄청나게 잘 하는 그런 게 개발이 되어가지고 저때 되게 큰 임팩트가 있었고요. 이제 PPO도 딥러닝에서 폴리시 그라디언트를 어떻게 좀 잘 쓸 수 있을지 그거를 크게 발전시킨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LLM을 어떻게 조금 더 사람한테 얼라인된,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응답을 뱉도록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RLHF라는 기법도 개발이 되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목요일에 RLHF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때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까 계속 질문 나온 것처럼 요 세 가지 러닝이 뭔가 분류가 조금 모호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저 세 가지 기법이 모두 사용되는 그런 경우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LLM인 것 같은데요. LLM을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좀 직접 써준 데이터로 SFT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RL로 RLHF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LLM이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이 세 가지 러닝이 전부 사용되는 한 가지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머신러닝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번 스터디에서 조금 집중하게 될 부분은 딥러닝이라는 분야입니다. 이제 AI, ML, 딥러닝 요 단어들이 어떻게 조금 연관이 되는지 그런 게 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았었는데요. 흔히들 이렇게 포함 관계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중에서도 뉴럴 네트워크의 그 엄청 깊은 그 신경망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것을 네, 이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여기서 궁금했던 거는 그 PCA 같은 게 여기 해당되는 게 맞는지 저는 살짝 궁금하기는 했었거든요. 이게 뭔가 데이터로부터 머신러닝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진짜 지능을 좀 모방하는 건지 그래서 이거를 artificial intelligence로 부를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저는 뭐 PCA 같은 좀 고전적 통계적 ML 이런 것들이 좀 저기에 속하는 게 맞는지 그런 의문이 들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스터디에서 집중하게 될 포인트는 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할지, 뭐 아키텍처를 어떻게 하고 옵티마이저를 뭘 쓰고 뭐 이런 부분들이랑 그리고 어떤 태스크들을 풀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네, 커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좀 ML의 정의는 그게 뭐 artificial intelligence랑의 오버랩은 모르겠고 내가 생각하는 ML은 딱 세 개거든. 데이터, 함수, 그리고 그 함수를 학습하기 위한 objective function. 그러니까 결국에 ML이라는 거는 데이터로부터 어떤 함수를 학습하는 거고 그 함수를 학습하기 위한 어떤 오브젝티브가 있는 건데 그 오브젝티브가 본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슈퍼바이즈 러닝이 될 수도 있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될 수도 있고 뭐 RL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뉴럴 딥러닝은 뭐냐? 그 함수를 뉴럴넷이라는 걸 가지고 하겠다. 그게 나는 되게 깔끔한 정의인 것 같아. 그런 머신러닝의 종류를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디시전 트리나 이런 것들은 어떤 함수가 뉴럴넷 형태가 아닌 거잖아. 그런 것도 어쨌든 데이터로부터 내가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내면은 그것도 머신러닝이긴 하지만 어쨌든 ML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난 딱 이 세 개로 분류를 하면 좋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쓰냐에 따라서 뭐 아래 언스퍼바이즈 러닝, 뭐 슈퍼바이즈 러닝이 되고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데이터가 분야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는 좀더 도메인이나 이런 거에 더 연관되고 함수를 뭐로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뉴럴넷이 딥러닝이 될 때도 있고 아닐 수 있는. 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인터뷰 할 일 있으면은 저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테미스에서 머신러닝 제외는 뭐가 있는 거죠, 도대체? ML이랑 상관이 막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아까 처음에 설명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머신러닝 안 쓰고 뭐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걸로 뭐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머신러닝을 쓰지는 않지만 뭔가 동물이나 사람의 시각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을 모방을 하기 때문에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스틸 ML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ML이 아닐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정말 데이터나 이런 거 없이 어떤 룰 베이스가 있다고 쳐봐. 근데 어떤 내가 artificial intelligence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룰 베이스로 뭐 예를 들면
A랑 뭐 이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팔이 올라간다. 라는 기능을 넣었어. 그러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머신러닝은 아니고 어떤 하드 코딩된 피처 같은 거잖아. 뭐 무시하게 게임 NPC 같은 거. 게임 NPC 같은 것도 그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뭐 그 안에 또 레코그니션이 들어가면은 또 ML이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피드백 루프가 하나라도 있으면 ML로 들어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피드백이 있고 거기서 내가 어댑테이션 하거나 뭐 그것까지는 않죠. 되게 고정적인 막 트레이닝 알고리즘 같은 거는 그것도 되게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여기 마이크가 잘 안 들릴 수 있어가지고 좀 크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정현님이랑 잘 들리시나요? 네, 잘, 잘 들립니다. 다행. 워낙 러닝 중만 하다 보니까 기존 게 대체 뭐가 있었는지 기억 약간 예전 스터디에서 한번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동전에 가까이 손대면은 막 손 이렇게 쏙 빼가지고 동전 치우는 그런 로봇 같은 것도 뭐 ML은 아닌데 이제 그런 장난을 모사하는 AI다 뭐 이런 식으로 예시 누가 드셨던 것 같은데 약간 뭐 그런 엄청 간단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가 들어오면 그냥 B라고 말하기 이런 식으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음. 베이스인데 데이터랑 아웃풋 간에 함수가 따로 학습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AI 그 영역 여집하는 거.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퍼셉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셉트론이 뉴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뉴런이 뭔지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뉴런 모델이랑 이게 퍼셉트론을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퍼셉트론에 어떤 수학적인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뉴런은 아시다시피 뭐 뇌나 촉수같이 이제 저희 신경계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세포입니다. 이제 구성을 보시면은 저기 덴드라이트, 소마, 엑선, 시냅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덴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는 곳이고 이제 소마는 그 정보를 처리하고 엑선은 그 정보를 전달한 다음에 네, 이 뉴런 내에서 전달하고 시냅스는 이제 다른 뉴런으로 그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뉴런이 퍼셉트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뉴런의 어떤 특징들을 좀 모사를 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 뉴런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뉴런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All of Non-Activation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상 뭔가 흥분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흥분 상태가 안 되는 그런 성질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스트레스홀드 미만의 자극이 왔을 때는 이게 발화하지 않지만 이게 어떤 스트레스홀드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항상 맥시멈으로 이렇게 발화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 뇌를 학교에서 좀 전공해가지고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왼쪽이 이제 초기 그러니까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뉴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소디움 포타슘 펌프라고 하는데 뭐 하는 애냐면은 그 저희 몸에서 에너지를 쓸 때 ATP를 사용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얘는 ATP를 사용을 해서 뉴런 내에서 소디움 이온 3개를 밖으로 빼내고 그리고 포타슘 이온 2개를 안으로 끌어 들여옵니다. 그러면 이제 양이온 3개 나가고 양이온 2개 들어왔으니까 이제 넷 플로우는 양이온 하나가 밖으로 나간 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스팅 상태에서 뉴런은 요 막이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보다 안쪽이 더욱더 음전하라는 의미고요. 이게 이제 흥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뉴런으로부터 시냅스에서 신호를 받으면은 이 뉴런의 막전이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막전이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 양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수준 이상으로 도달했을 때만 이제 요 볼티지 컨디션드 게이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특정 전압 이상으로 전압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열리는 그런 게이트입니다. 이제 이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전압 이상 올라가면은 소디움 이온이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이 게이트를 열어주는데요. 그러면 이제 소디움 이온이 뉴런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계속 들어오면은 또 이게 플러스 이온이니까 전압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또 더 많은 요 볼티지 게이트가 열려가지고 더욱더 많은
Na 플러스 이온들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양성 피드백 루프를 이루면서 굉장히 빠르게 전압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말 빠른 시간 동안 빠르게 전압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K 플러스 이온이 이동하면서 뭐 전압 강하고 뭐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네, 요게 조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고 가실 거는 뉴런은 특정 자극 이상이 왔을 때만 맥시멈을 발휘한다. 이런 특성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특징 중 하나는 흥분성 시냅스랑 억제성 시냅스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흥분성 시냅스 같은 경우에는 뉴런이 더욱더 발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녀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흥분성 시냅스에서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방출이 되면은 이쪽 신호를 받는 시냅스 쪽에서 Na 플러스 이온을 왔다 갔다 시키는 그런 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들어오면서 더 플러스가 되겠죠? 이제 이게 더 플러스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지티브 피드백 루프를 더욱 증가시키게 되고요. 이제 억제성 시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이온이 들어오게 됩니다. 음이온이 들어오게 하면은 막전이가 낮아지니까 아까 같은 그런 양성 피드백 루프가 생기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냅스에서 흥분성이랑 억제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성으로 시냅틱 딜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뉴런의 구조에서 여기 요 기다란 뉴런 내에서 신호를 전달한 부분을 엑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뭔가가 층층 감싸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마이엘린 시스라고 부르는 단백질 덩어리인데 얘는 이제 절연막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신호가 굉장히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신호가 굉장히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사실상 뉴런에서 일어나는 타임 딜레이는 여기 시냅스 부분, 그러니까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딜레이가 제일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신호 전달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게 저희가 쓰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은 저희 쓰는 뉴럴 네트워크 보면은 되게 타임이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 레이어에서 정보 처리하고 그 다음 레이어로 넘기고 그 다음 레이어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레이어에서 정보 처리하는 게 뭔가 한 스텝을 끊어주는 게 아니고 뭔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를 기준으로 이제 스텝이 끊기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냅틱 딜레이를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런의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1943년에 이제 MP 뉴런이라는 모델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MP 뉴런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어썸션을 기반으로 개발된 모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뉴런이 바로 액티베이트 되거나 액티베이트 되지 않거나 2가지 상태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런 특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스트레스홀드를 넘을 때만 액티베이트 된다는 건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뉴런의 특성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시냅틱 딜레이가 오직 하나에 고려되는 그런 딜레이라는 건데 이것도 아까 세 번째 특성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억제성 시냅스가 있으면은 뉴런의 액티베이션이 완벽하게 저지된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흥분성 억제성 뉴런에서 가져온 그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데 이것은 실제 사람이랑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뉴런의 구조가 계속 좀 바뀌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간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묘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MP 뉴런의 모델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인풋으로 0 혹은 1, 그러니까 불리한 값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게 스레스홀드보다 클 때만 이제 1을 뱉고 이제 스레스홀드를 넘지 않으면은 0을 뱉는 그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언을 입력을 받아서 불리언을 뱉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하나 퀴즈인데요. 이제 위에 뉴런이랑 아래 뉴런이 각각 어떤 논리 게이트를 나타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올이랑 엔드 맞고요. 이제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0 혹은 1을 입력으로 받아서 다 더한 다음에 스레스홀드를 1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1이면은 이게 스레스홀드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or 회로를 구현을 한 것이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threshold가 이어서 둘 다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AND 게이트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억대성 시냅스는 어디 갔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억대성 시냅스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NP 뉴런이란 게 뭔가 저희가 알고 있는 퍼셉트론처럼 수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좀 논리 게이트 같은 형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뭔가 서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저렇게 논리 연산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저 식을 가만 보면은 x1 and 그리고 not x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2가 1일 경우에는 x1의 값이 뭐 0이든 1이든 절대 이 스트레스홀드인 1 이상이 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NP 뉴런에서는 억제성 시냅스를 저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퍼셉트론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MP 뉴런이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은 일단 인풋이랑 아웃풋이 전부 다 불리언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상황을 모델링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웨이트가 따로 없습니다. 이게 뭐 AND, OR 아니면은 아까 보여드린 이니비토리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각각의 인풋 신호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는 그런 웨이트가 따로 없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 스트레스홀드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뭔가 배울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 뉴런이 한번 정의가 되면은 이제 변할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1958년에 저희가 아는 퍼셉트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MLP의 퍼셉트론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고요. 이게 어떤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MP 뉴런의 인풋 아웃풋이 전부 다 불리언이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수값을 인풋으로 받도록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홀드가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식에 보시면은 저렇게 웨이티드 썸을 한 다음에 이제 b를 더하게 되는데요. 이제 b가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에 스트레스홀드가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거를 b를 오른쪽으로 이용하면은 마이너스 b가 아까 전에 스트레스홀드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변하면은 사실상 스트레스홀드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학습 가능한 스트레스홀드를 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퍼셉트론을 학습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제가 그 인터넷에서 좀 화질 좋은 것 중에 가져오느라고 틀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먼저 고전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러닝 레이트가 따로 없습니다. 러닝 레이트가 1로 고정이고요. 이제 학습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프리딕션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프리딕션 결과 0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렇게 아웃풋을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업데이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요 퍼셉트론 학습 과정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 0 혹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고 있는데요. 사실 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랑 1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식이 살짝 다른데 이런 식으로 좀 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y 빼기 5를 x에다 곱하는데 원래는 그냥 y x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지금은 0, 1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웃풋이 그 y 그러니까 정답이랑 아웃풋이 다른 경우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y만 1이고 이 5가 0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앞에 가중치가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y가 0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5가 1이겠죠? 그럼 이 가중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y 빼기 5를 이제 클래스가 0일인 경우에서 쓴 거랑 이제 그냥 y를 클래스가 1과 마이너스 1인 경우에서 쓴 거랑 수식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의미인데 요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한데 보시면은 프리딕션 결과랑 이제 프리딕션 결과랑 실제 답이랑 다를 경우에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통 MLP 쓰면은 이게 맞든지 틀리든지 항상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코드를 좀 짜봤습니다. 이거 코드로 제가 구현을 한 게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거는 구글 콜앱으로 올려놨으니까 발표 끝나고 한번 각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퍼셉트론이 구별할 데이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냥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이런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처음에 이제 웨이트 벡터랑 바이아스를 초기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프리딕션에서 결과 뱉는 부분을
여기 그냥 그대로 구현을 했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리딕션 결과랑 정답이랑 다를 경우에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드 보시면은 그 제가 아까 좀 근본 컨셉트로는 결과가 0,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여기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드 만든 모습은 그냥 거의 그대로 구현을 했고요. 여기 정답이 틀렸을 때만 웨이트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바이너스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돌려본 결과인데요. 에폭을 조금 더 돌릴수록 이제 완전히 정확해지는 그런 분류 모델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100% 구별을 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좀 보장이 있는지, 이게 개런티드 되어 있는지 그런 게 요 퍼셉트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조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찾아보니까 증명도 있어서 이거 증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요 증명을 통해서 그 퍼셉트론 아까 업데이트 시기 여기 요거 죄송합니다. 요 옛날 코드고 여기 YX 요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증명 보시면은 저거를 왜 저렇게 업데이트 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가 이게 항상 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리니얼리 세퍼러블 한 경우에서만 요 퍼셉트론이 해를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리니얼 세퍼레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라벨이 플러스 1인 데이터고 요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게 마이너스 1인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제 리니어 세퍼레이션 선형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떤 단위 벡터 u가 있는데 어떤 단위 벡터 u가 저런 조건을 만족하는 단위 벡터 u가 있다. 요럴 때 이제 linearly separable 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한번 보자면은 저기 식이 y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단위 벡터 u 그리고 데이터 x 요거를 내적한 거랑 저 y랑 곱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거랑 요 단위 벡터랑 내적을 했을 때 어떤 마진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요거를 linearly separable 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 데이터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이제 이 퍼셉트론이 최적해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셉트론이 어떻게 최적해를 찾을 수 있는 게 보장되어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업데이트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웨이트 벡터가 점점 답에 가까워진다. 요거를 한 가지 보일 거고요. 두 번째로 웨이트 벡터의 노름이 제한되어 있다. 요거 한 가지를 보여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유한한 업데이트 횟수 안에 이게 수렴한다는 것을 네, 보이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에 웨이트가 0으로 이니셜라이즈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코드랑 같이 보여드린 거를 통해서 이제 퍼셉트론이 이런 수식을 통해서 업데이트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다가 정답 벡터 u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답 벡터 u가 뭔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아까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제 u를 곱해 주면은 이제 요런 수식이 되는데요. 아까 그러면은 여기 뒷부분 항이 아까 리니얼리 세퍼러블 한 거의 조건이 요 항이 이제 요 델타 이상인 게 아까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요 식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는 u랑 wi의 내적이고 여기는 u랑 wi-1의 내적인 게 이게 구조적으로 같은데요. 그래서 귀납법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랑 저 웨이트 벡터의 내적이 요거 이상이다. 요런 로어 바운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저 웨이트 벡터의 노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요 u가 아까 단위 벡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곱해도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 요 식은 사실 여기에다가 이 둘의 코사인 값 곱한 거여서 요거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요 위에서 유도한 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 웨이트 벡터의 노름이 요 i 델타 이상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웨이트 벡터의 노름이 어떻게 상한을 가지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식에 따라서 이렇게 wi를 wi-를 더하기 yx 이런 식으로 풀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식을 쭉 전개를 해주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은 요 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보셔야 할 항이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항상 음수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퍼셉트론을 업데이트를 할 때 아까 제가 좀 짚고 넘어갔던 게 프리딕션 결과랑 다를 때만 업데이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프리딕션 결과랑 다르다는 것은 요 항이 항상 이제 음수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0 이하가 돼서 이렇게 되고 이제 R 같은 경우에는 원점으로부터 가장 먼 데이터의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WI랑 WI-1 요 같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비나법에 의해서 저런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계에서는 저 왼쪽에 파트 1이라고 된 부분에 제곱을 안 한 그런 형태를 유도를 했어가지고 이제 제곱을 한 다음에 파트 2랑 같이 연립을 하면은 저런 식이 되고요. 이제 저거를 다시 풀어주면은 요 i가 요 값보다 이하라는 그런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i가 아까 그 퍼셉트론을 몇 번이나 업데이트 했는지를 의미를 했었죠. 그래서 요 퍼셉트론을 업데이트 횟수가 이제 여러 유한한 값을 가진다는 것은 유한한 업데이트 안에 퍼셉트론이 최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가 실제로도 적용이 되는지 아까 제 코드에다가 한번 실험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아까 제가 그 퍼셉트론을 구분했던 그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가장 먼 그 데이터의 거리는 이렇게 나왔고 요거 델타 값은 그냥 SPM 써서 구했는데 이건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 값을 저 수식에 대입해서 넣어보면은 뭐 한 1000 원저리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거를 5회폭 돌려서 최적화를 찾았었는데 5회폭이 데이터가 100개여서 스텝이 사실 500번인데 뭐 완전 맞지는 않지만 대충 비슷한 스케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i가 이 값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이하라는 건데 대충 스케일적으로 한 2배 정도 차이 나니까 막 큰 차이는 안 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이 수렴을 하기는 하는데 네, 그러면 아이가 저렇게 바운드 되고 사실 되게 좋은 띠용인 것 같은데 네,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럼 내가 W를 지금 0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했다고 네, 가정하잖아요. 혹시 W 스타 그러니까 옵티멀한 웨이트랑 내 현재 웨이트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 네, 더 타이트한 바이온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버전스를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웨이트가 우리가 뭐 W 스타는 모르지만 뭐 럭셔리 W 스타랑 비슷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됐다라고 네, 하고 네,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게 W 스타와 이니셜 W와의 놈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저 아이터레이션 바운드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근데 그 노름을 어떻게 얻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네. 그거는 그냥 있다 우리가 어떤 정보가 아,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그걸 음, 가지고 바운드를 더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왜냐면 보통은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 또는 음, 왜 어떤 프리트레인드 웨이트가 좋냐라고 하면은 어떤 옵티멀 웨이트랑 가까울 거고 그리고 보통은 그거에 비례하게 또 바운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항상은 아니지. 그래서 한번 뭐 아, 네, 하는 알겠습니다. 질문 두 개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거랑 그거 하나네. 아, 네, 한국이었는데 퍼셉트론 맨 처음에 버전 1이 1.0.1.0이었는데 바뀐 거잖아요. 네, 그때 봤을 때 원래 시작은 사람 뇌에서 시작했는데 네. 그 바꾼 게 뇌에 잘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게 좀 표현력이 딸리니까 뇌가 어떻게 든 모르니까 바꾼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뭔가 좀 복잡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게 뇌랑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이 그러니까 뇌 구조에서 따는데 갑자기 뇌 구조 모르겠고 약간 복잡적으로 가니까 그러면 근데 그뇌 그래서 이렇게 뉴럴넷이 발전하다가 네. 2010년대인가 그때 한번 스파이킹 뉴럴넷이라고 알아요. 인터넷 스파이크 뉴럴넷이라고 그 아까 보였던 그 스파이크하는 형태로 액티베이션 전문 뉴럴넷을
벤지오 교수님과 힌튼 교수님이 막 밀다가 뭐그 이후로 뭐또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리비짓을 하려고 했던 폴트가 있었던 걸로 많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나 팔로우가 안 해서 근데 그 비슷한 모티베이션 이제 뉴럴넷이 원래 뭐 스파이크 뉴럴넷 같은 거에서 스파이킹하는 어떤 액티베이션에서 시작한 거지만 네. 그래서 그런 뉴럴넷을 만든 게 맞지 않 그더 뉴럴 사이언스에 가깝게 근데 뭐 그렇게 딱히 뭐 인트레스트 그런 결과는 없었던 근데 지금까지 뭔가 그렇게 사람 모방해서 뉴런으로 한그 시도는 다 실패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모델은 그냥 전부 다 매트릭스 어드팩트예요. 그냥 완전 그냥 리니어를 그냥 상용돼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뉴런을 모순하는 게 애초에 좋은 방향인지도 뭔가 의문인 것 같아요. 애초에 사람 뇌는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건지 그거에 아웃풋이 뭔가 있어가지고 값을 예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안 맞는 걸 뭔가 밀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평소에는 제 오늘 발표의 테이크어웨이가 조금 저거일 것 같은데요. 이게 사람을 모방하는 데서 시작을 했지만 무조건 모방하는 게 좋지는 않다는 거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백프로파게이션이 사실 뇌에서는 안 일어나는데요. 그거를 백프로파게이션을 뇌랑 비슷하게 만든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를 뒤에서 설명드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안 좋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모방할 거는 모방하고 안 해도 될 거는 굳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이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거를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으면은 이 단일 퍼셉트론만으로는 데이터를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XOR 문제를 퍼셉트론이 풀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풀 수 없다는 거를 1969년에 저 두 분이 증명을 했었는데요.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이제 엔드랑 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리니얼리 세퍼러블 한데 엑소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뭐 그거에 대해서 저분들이 저때 논문을 쓰셨었습니다. 물론 이것만 관련된 거 아니고 그냥 퍼셉트론 전반을 다루는 그런 논문이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식으로 증명을 했냐면은 이제 구분 가능하다고 이제 가정을 한 다음에 이제 요 두 개가 클래스 1이라고 하고 요 두 개가 클래스 마이너스 1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웨이트가 두 개가 있을 때 요 수식을 그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B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요런 식이 되는데요. 이제 위에 두 식을 연립한 결과랑 밑에 두 식을 연립한 결과가 이제 부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 모순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저 당시 사람들에게는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AI 윈터의 위키피디아 문서를 그냥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AI 겨울이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로 저 1969년에 퍼셉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 정도로 이제 저때 사람들이 막 퍼셉트론에 열광을 했었는데 뭐야 엑소알도 못 풀잖아 이거 그냥 근본적으로 리미테이션이 있는 애네 하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 책 아마 표지 한 번쯤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 책에서도 이 퍼셉트론이 엑소아를 풀지 못했던 게 당시 사람들한테 되게 충격적이었다라고 언급하는 대목이 있어서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웃겼던 게 요거는 리니어 퍼셉트론만 엑소아를 못 푸는 거고 퍼셉트론 조금만 층이 여러 개만 생겼어도 엑소아를 풀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충격을 먹어버린 게 조금 웃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 퍼셉트론이 어떻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되었고 그걸 어떻게 백프로퍼게이션을 학습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백프로퍼게이션 다음에 이제 포워드라고 말씀드린 게 써놓은 게 이제 그 제프리 힌튼이 22년에 실제 사람 뇌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하게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니어한 연산만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 XOR 같은 문제를 풀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히 그냥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갖다 붙이는 거는 어쨌든 리니어한 연산들의 반복은 결국 리니어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뭔가 리니어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됐고요.
이제 저희가 자주 아는 이런 스텝 펑션 같은 것도 이제 액티베이션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뉴런에서 all or none 액티베이션에서 뭐 아이디를 따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스텝 펑션 외에도 그 뭐 시그모이드 같은 것도 이제 액티베이션으로 썼었고 그리고 이제 렐로 같은 것도 썼었고 요즘은 이제 스위글루라고 엄청 복잡한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되게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발표하는 분이 누군가가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네트워크들을 그래서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퍼셉트론 학습 같은 경우에는 YX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해주는데요. 사실 중간중간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무엇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 그 전설적인 백프로퍼게이션 논문에서 짚고 있는 얘기는 이제 퍼셉트론 학습과 다르게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뉴런을 얼마나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다. 그런 것들을 좀 문제로 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웨이트를 0으로 초기화해 놓고 이게 점점 더 좋은 웨이트로 가도록 업데이트를 했다면은 이제는 그런 점점 좋은 웨이트에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웃풋을 내는 쪽으로 업데이트를 하자. 그게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웨이트들이 우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함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미분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하자. 이게 이제 처음 백프로퍼게이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요 J가 저희가 원하는 목적 함수라고 했을 때 요 J를 그 웨이트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를 알면은 저희는 이러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저 J가 옵티마이즈 되도록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프로퍼게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이런 간단한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X를 받은 다음에 Y 햇을 뺏고 결론적으로 저 J라는 그 오젝티브가 계산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때 저 W1을 바꿨을 때 이 J 오브젝티브가 얼마나 바뀔지 그런 게 이제 저희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요거를 체인룰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계산이 x부터 y까지 순차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인룰로 펼친 다음에 이제 각각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찾아내서 결론적으로 저 J를 W1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간단한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투 레이어고 히든 스테이트가 이제 길이가 3인 벡터고요. 그리고 이제 오브젝티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퀘어드 디퍼런스로 정의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의 연산은 저기 밑에 보여드린 것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 게 그 W1이 변했을 때 이 오브젝티브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냥 테일러를 써서 이제 펼쳐 보겠습니다. 이제 저렇게 펼쳤을 때 각각의 값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 미분값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미분값은 그냥 이제 포워드 패스 식에서 사실 바로 얻을 수 있는데요. 이 Z가 X와 W로부터 이런 식을 이용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저거를 미분한 값은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사실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이거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사실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구현을 아까 퍼셉트론이랑 마찬가지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 W1이랑 W1부터 B2까지 이제 필요한 값들을 이니셜라이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그 편미분, 네, 로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아까 체인룰을 써서 얻은 그 그라디언트를 얻고, 그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렇게 밑에 있는 코드와 같이 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코드가 뭘 의미하는지 조금 펼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rward 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x를 입력으로 받아서 저 오브젝티브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계산하고 있고요.
이 수식 그냥 그대로 구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그라디언트 계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체인룰을 사용해서 펼친 다음에 각각의 값들을 계산을 해서 요거를 이제 전체 그 결과를 그라디언트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 W1, B1, W2, B2 각각의 편미분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기존 웨이트에다가 이제 러닝 레이트에 편미분값 곱한 거를 빼줘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랑 지금 만든 투 레이어 퍼셉트론의 차이인데 이렇게 위에 보이시는 빨간 사각형 같이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학습 과정이 포워드랑 백워드로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해진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썼을 때 결과고요. 이제 원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투문 데이터셋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투레이어 퍼셉트론을 썼을 때는 이게 중간에 시그모이드 함수가 논리니어리티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이 두 데이터를 잘 분리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가능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코드인데요. 아까 제가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치면서 이제 논리니어티가 삽입이 돼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뉴럴 네트워크 아까 보시면은 이제 앞부분에서는 시그모이드 연산이 들어가 있고 뒷부분에서는 시그모이드가 없어서 리니어하게 그렇게 구분하는 그런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저 X1에서 X에서 Z로 갈 때 그 Z가 지금 3차원이어서 3차원 공간에다 이거를 시각화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요 선을 가지고 선형적으로 구별 가능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레이어가 선형 연산을 하면서 요 리니얼리 세퍼러블해진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서 이렇게 비선형적인 데이터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였고요. 요거는 이제 학습 중간에 결과를 가져온 건데 요만큼밖에 학습이 안 됐을 때는 이제 Z를 시각화를 했을 때 좀 이게 완전 선형적으로 분리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를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네. 그러면 저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건 진짜 좋은데 하나는 그 오토딥하는 거랑 본인이 짠 거랑 한번 디퍼런스 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저렇게 이제 학습은 된다 보여줬는데 네. 쟤네는 그럼 뭐 엑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걸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뜻? 음, 그리고 뭐 수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펄셉트로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비슷한 걸 할 수 있는. 일단 XR 네, 증명까지는 제가 준비를 안 해서 바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XR을 어떻게 구분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선형 연산을 거치면서 이렇게 리니얼리 세퍼런 공간으로 매칭을 시켰듯이 XR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2차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겼는데 Z로 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서 나중에 근데 네. 학습 통해 그거를 볼 수 있는 거랑 네. 이제 증명한다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실험적으로 아, 네. 보여주는 거다. 네. 이론적으로도 실제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줄 수 있다는 네. 건 다른 건 네. 그런 게 분명히 있잖아. 유니버설 그것은 뭐 그 지금 저 패스 지금 시기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이제 XOR 데이터를 넣었을 때 또 아까 퍼셉트론에서 XOR을 풀 수 없음을 증명했던 것 같이 부등식들이 만들어질 텐데 걔네들이 컨트라딕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XOR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준석이 말하기도 했는데 유니버셜 펑션 어프로시메이션 티오렘이라고 해서 네. 그 뉴런넷이 어떤 조건에 만족한 모든 펑션을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 있다라는 그 띠어링 같은 게 있긴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랑 같이 또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 포워드 알고리즘인데 사실 시간이 조금 근데 그냥 할까요? 괜찮아. 이게 뭐 쉬운 거 같은데. 네. 그러면은 한 마, 5분
이런 네,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백프로퍼게이션을 개발한 힌튼 교수님이 2022년에 발표한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좀 더 뇌랑 비슷하게 작동하는 뉴럴넷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제 기존의 백프로퍼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쭉 포워드 패스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다시 백워드로 계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뇌에서는 그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는 이런 연산이 없습니다. 오히려 뇌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산이 되냐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간 다음에 여기서 조금의 피드백 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서 피드백 루프를 거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식으로 연산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처럼 작동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게 이제 포워드 포워드 알고리즘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이제 포워드, 백워드 패스, 기존의 백프로퍼게이션에 있던 거를 두 개의 포워드 패스로 대체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두 개의 서로 다른 오브젝티브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지티브 데이터를 이용해서 굿니스를 올리고 네거티브 페어를 이용해서 굿니스를 낮추는데 저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페어가 뭔지는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굿니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굿니스라는 게 사실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해당 레이어에서 바로 계산될 수 있는 어떤 값들을 다 굿니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예시로 들고 있던 게 요 히든 레이어에 그냥 스퀘어드 썸이 하나의 굿니스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전의 레이어에서 온 값들을 이렇게 리니어 연산하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까지 거친 저 최종적인 결과를 스퀘어 썸해서 굿니스를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놈의 싸움이 굿니스. 네? 놈의 싸움이 네. 굿니스. 네. 그리고 이 굿니스는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굿니스라는 것을 하나 두고 갔고요. 이제 그 굿니스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냐? 굿니스를 저렇게 정했을 때 이제 어떤 데이터가 이제 포지티브의 확률을 저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기 Z랑 Y여서 좀 노테이션이 섞였는데 이 부분이 그냥 통째로 G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스레스홀드보다 굿니스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이 포지티브의 확률이랑 네거티브의 확률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 포지티브랑 네거티브가 뭔지는 조금 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이제 포지티브의 확률, 네거티브의 확률을 이렇게 굿니스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요. 이제 그 포지티브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요 포지티브 로스를 최적화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포지티브 데이터가 왔을 때 P 포지티브를 최적화하는 그런 오브젝티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포워드라고 썼는데 포지티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요 식에다가 이제 네거티브 로그를 취해서 요 식을 만든 다음에 요 로스를 최적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요. 이제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도 네거티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P 네거티브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학습을 할 때 포지티브 데이터랑 네거티브 데이터가 둘 다 들어가고 토탈 로스는 포지티브 로스랑 네거티브 로스가 합쳐진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사실 몇 가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게 논문에서 수식이 딱 요 굿니스 정의하는 수식 하나밖에 안 나와가지고 제가 좀 해석을 한 부분인데 아마 뒷부분 가시면은 이게 그래서 뭘 하는 건지 조금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로스까지 정의를 했는데요. 이 로스를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그대로 따릅니다. 근데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랑 이게 다른 점은 백프로퍼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레이어를 다 통과하고 그 뒤에 있는 레이어의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앞에 있는 레이어들을 업데이트했다면은 요 포워드 알고리즘에서는 각각의 레이어를 개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포워드 패스를 전부 다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한 레이어를 통과를 하기만 하면은 그 레이어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요 그라디언트에서 뒷부분의 레이어들에 대한 결과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백프로페게이션과 마찬가지로 이제 체인리어를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좀 네네. 요 레이어 포워드하고 업데이트하고 포워드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프로퍼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있는 값들을 알아야지 이 앞에 것들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 수식을 보시면은 그렇게 네, 이 로스라는 거 자체가 요 레이어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레이어별로 다 MLP 달아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가는 건 뭐가 나요? MLP MLP마다 그냥 요 굿니스를 사용하는 게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MLP 사용하면은 요 굿니스를 쓰지 않게 되는데 저도 그래서 요 알고리즘이 정확히 왜 이렇게 작동해야 하는지 그거는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했을 때도 성능이 좋지도 않았고요. 네, 그냥 뇌를 최대한 모방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뇌를 무방한다면 저걸 쓰는 게 맞는 거야. 렐루를 쓰는 게더 사실 저 굿니스도 엄청 애매하기는 한데 저도 의도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네, 약간 각 레이어별로 그 레이어만 살린 나머지 프리즈하고 그 돌린 거랑은 그냥 그 프리즈 하는 거는 조금 다르기는 한 게 어쨌든 프리즈를 해도 다른 레이어에서 온 정보를 사용을 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레이어 와이즈로 업데이트를 돼서 그 부분은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순수한 궁금증인데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약간 논문이 있다. 그런 걸 해야 되는 이유가 없나요? 그냥 뇌를 모방하기 위해서 이제 뇌에서 한 포워드를 한 다음에 거기서 피드백을 거치고 다음 과정을 가는 그거를 모방하기 위해서였다고 하고 저는 솔직히 제일 의문이 됐던 거는 굿니스가 왜 적어야 되는지 저는 저게 제일 궁금했었는데 논문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수식이 사실 저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말고 다른 굿니스를 쓰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을지? 오히려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레이어에다가 MLP 같은 거 단 그 결과가 뭐 굿니스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약간 그거에 모티베이션이 됐던 그 뇌의 메커니즘이 포워드 백워드가 아니라 포워드 포워드라는 그런 그 클레임은 그건 이제 이 저자가 는 게 아니라 어떤 뇌과학 학계에서 나오는 주장인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관적으로는 포워드 백워드가 더 뭔가 직관적으로는 더 인간을 생각하는 방식, 배운 방식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뇌에서 뭔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이 연결 자체가 그 없다고 하네요. 그 피질 쪽에.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저번 최종 그걸 있잖아요. 저희가 네, 목적하고자 하는 게 여기 이수식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 될 텐데 만약에 레이어가 여러 개가 쌓여져 네. 그럼 그 정보가 어떻게 전달이 돼요? 저희가 이해 잘못한 건가요? 요거를 학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포지티브 데이터가, 포지티브 확률이, 이제 이거를 인퍼런스를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요거 인퍼런스 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한 게 어떤 데이터랑 라벨이 이제 있는데요. 요 라벨에다가 플러스 1의 라벨을 붙였을 때 굿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마이너스 1을 붙였을 때 굿니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그 굿니스가 더 높은 쪽이 뭐 플러스 1이다 이러면은 그 데이터를 플러스 1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이게 작으면은 그 마이너스 1이다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 포지티브 데이터가 왔을 때는 P 포지티브를 최적화하고 네거티브가 왔을 때는 P 네거티브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리그레션 말씀 음, 근데 뭐 요식 자체로는 리그레션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저 굿니스 값 자체가 어떤 값을 모방하도록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은 저 굿니스라는 게 나중에 인퍼런스 할 때 한 레이어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 더해서 사용하는데 그게 최적화가 과연 잘 될지? 그게 좀 의문인 게 왜냐하면은 어떤 한 값을 그러니까 뭐 라벨이 5면은 5의 값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레이어들이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지 그게 좀 정해져 있는 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000, 5일 수도 있고 12, 11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고리즘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애매해서 리그레이션으로 확장 가능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저 그라디언트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윗부분에 있는 거는 얘랑 얘는 이제 포워드 할 때 쓰였던 수식이고요. 이거를 미분을 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그라디언트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두 개 그라디언트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뒤에 두 개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식을 그냥 그대로 코드로 옮겨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들어진 임플리멘테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조금 더 확인해 보자면은 이제 트레인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우선 네거티브 데이터랑 포지티브 데이터를 가져오고 요거를 한 번에 레이어에다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지티브가 왔을 때는 P 포지티브를 높이고 네거티브가 왔을 때 P 네거티브를 낮추는 그 로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걸 동시에 학습을 좀 하고요. 이제 좀 재미있는 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코어다는 거치고 업데이트하고 거치고 업데이트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이 코드에 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포지티브 데이터랑 네거티브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한 레이어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Z 요것들은 이제 이 레이어들을 거쳤을 때 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들을 이제 또 다음 레이어로 넘겨주는 이런 식으로 코드가 짜여져 있어서 그래서 한 번에 포워드 패스를 한 번 다 하고 그 다음 백코드를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인하고 다음 레이어로 넘기고 트레인하고 다음 레이어로 넘기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퍼런스 나중에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 이제 각 레이어를 이제 통과시키면서 각 레이어별 굿니스를 전부 다 얻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요 굿니스를 전부 다 합해서 최종 굿니스를 얻는 그런 식으로 인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계속 좀 넘겼던 부분이 이제 포지티브 데이터랑 네거티브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저런 아까 썼던 그냥 투문 데이터셋이 그대로 있다고 할 때 이 포지티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랑 데이터랑 일치하는 그런 데이터셋을 의미를 하고 네거티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라벨과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원래 보라색, 노란색인데 노란색, 보라색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라벨이 뒤집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지티브 데이터랑 네거티브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게 기존의 모델이랑 좀 다른 게 라벨을 함께 넣어주도록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지티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와 라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저 데이터 플러스 라벨이 하나 XY 페어가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리도록 라벨이 플립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포워드 패스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풋과 이제 포지티브 라벨을 같이 넣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풋과 네거티브 라벨을 같이 넣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굿니스가 각각에서 나오게 될 텐데요. 더 굿니스가 높은 라벨로 라벨이 되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코드 짜서 돌려본 결과인데 사실 결과가 좀 많이 안 좋았고요. 이제 아까 투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에폭을 500 에폭 정도 돌렸을 때 저렇게 되게 예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도 훨씬 이제 네트워크 자체도 훨씬 복잡하게 생겼고 에폭도 한 2만 정도 돌렸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이 좋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22년에 나온 이후에 많은 논문들이 이 포워드를 좀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관련된 논문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안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포워드에서는 저 레이어를 좀 많이 하시는. 아, 더 적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더 잘 되게 하려고 이것저것 제가 그냥 손으로 파라미터 튜닝을 좀 했었는데 그나마 요게 지금 정확도가 93%였는데 제일 높게 찍힌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한계점을 좀 보면은 보여드린 것 같이 퍼포먼스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네거티브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를 예로 들 때 네거티브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제 2라는 숫자가 있을 때 요거를 이제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이 페이퍼에서 쓴 방법은 포지티브 페이퍼는 두 번째 픽셀만 흰색으로 해놓고 이제 네거티브 데이터는 두 번째 픽셀이 아닌 1, 3, 4, 5, 6, 7, 8, 9번째 픽셀을 뭐 흰색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느낌으로 네거티브 데이터를 만들어 주던데 이게 정말 다양한 데이터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맞는지 그런 게 좀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네거티브 데이터셋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문제도 있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굿니스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저 세타라는 스레스홀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스레스홀드가 런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고정된 하나의 값인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일일이 설정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냥 백프로파게이션 기반의 모델들에 비해서는 성능이 한참 뒤처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제가 뭔가 이 힌튼 교수님의 깊은 뜻을 잘 이해했을지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는데 그냥 뇌 구조를 모방한 게 흥미로웠다. 저는 이 정도가 딱 이 논문에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의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뉴런을 모방해서 뭐 MP 뉴런이나 퍼셉트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들이 꽤 많은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할 고민들은 아까 준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뇌의 어떤 기능을 모방하거나 아니면 모방하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해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로봇 하시는 분들 좀 많은데요. 뭐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이 로봇을 개발하는데 좀 힌트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드는 여기 링크에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시면 직접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워드 네거티브 만들 때 네. 왜 1 데이터에 3 레이블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픽셀을 왜 바꾸면서 네거티브? 아,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3인데 라벨을 3으로 안 하고 3을 조금 바꿔가지고 뭐 좀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서 근데 그렇게 네,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5를 레이블로 올려놓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 네. 5를 레이블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다섯 번째 픽셀을 흰색으로 바꿔주는 거랑 동등한 의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데이터를 넣을 때 데이터랑 라벨 정보를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넣은 첫 번째 픽셀 뭐 네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지 보시면은 전체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약간 여기 맨 앞에 10개 픽셀들로 라벨을 설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네, 만들었습니다. 좀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솔직히 그 포워드 부분만 뭔가 뇌를 모방한 거지 나머지는 조금 어거지? 같은 느낌이 저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R에서는 그 리워드가 있잖아요. 그 리워드가 좋은 거를 포지티브로 넣고 안 좋은 거를 네거티브로 넣어서 포워드 자체를 그냥 R 알고리즘처럼 쓸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웃풋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서 왜냐하면 이제 RL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생각하는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있을 때 뭔가 액션을 이렇게 뱉는데 이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쓸 때 쓰는 값이 굿니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세팅에서 굿니스가 크든가 작던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액션 스페이스가 굉장히 한정되지 않을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은 한 가지가 드네요. 시간도 끝나가는데 한 가지만 궁금한 건 네. 분명히 뇌과학 쪽을 하셨던 건가요? 네, 그 학교에서 전산이랑 바이오 및 뇌공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래서 뭔가 여기 이제 UMP 같은 경우에 끝단에 결국에는 뭔가 수렴해가지고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 끝단을 바꾸는 형태긴 한데 뇌는 사실 좀 다르게 돼 있지 않나요? 지금은 약간 뇌 뉴런 하나를 가지고 하긴 했지만 실제 뇌는 입력과 끝단에 그런 게 어떻게 돼 있길래 그렇게 동작하는지가 밝혀진 게 있는지 아니면 알고 보니까 뭐 루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가지고 혹시나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몸의 신경망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막 움직임 같은 거를 할 때는 뇌에서 이렇게 척추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다발들이 이제 각각의 근육세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클래시피케이션용 MLP처럼 뭔가 한 값으로 딱 나오는 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출력이 막 엄청 많은 근육으로 가는 식으로 작동을 하고 근데 뇌에서 사고할 때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이게 근육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이 확실히 있는데 뇌에서 사고하는 과정 자체는 이 중간중간에 뉴런 액티베이션들이 어떻게 저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게 되는지 그런 과정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출력단으로 그냥 하나 있으니까 어디든 출력단이 네, 뭐라도 연결이 하겠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레코딩한 거랑